KBS 제주 개국 70주년 특별 강연 2020 제주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영재입니다.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19 국면에서 우리 제주의 강점은 무엇이고 그 강점을 통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 강연 역시 어제와 마찬가지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분의 온라인 패널 오늘도 함께 할 텐데요. 먼저 이분들과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응 좋습니다. 오늘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직접 못 뵈는 대신 오늘도 큰 반응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도 함께하고 계신 분들 많으신데요.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고 추천과 구독 잊지 말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제 조정래 작가 이어서 오늘 강연을 해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세계 평화의 섬, 제주의 역할을 이야기해 주실 분인데요. 명실상부 국제정치학의 권위자이자 제주 출신의 외교 전문가, 여러분 문적인 교수님 모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 걸음 해주셨는데 먼저 앞에 보이시는 온라인 패널과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들 잘 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예. 요즘 그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강연이 대세인데 교수님께서는 하도 강의를 많이 하시니까 이런 식의 강연도 해보셨죠? 많이 어떠십니까? 국제적으로 상당히 많이 하죠. 요즘은 이제 제가 뭐 해외 가서 강연하기로 됐던 것들이 취소가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비대면 강연을 하면은 거기에서 뭐 200명, 250명이 웨비나 형식으로 해서 줌 이용해갖고 참여를 하고 그러죠. 그리고 제가 지난 학기 카이스트 강의를 했는데 그건 전부 다 비대면으로 했어요. 한 학기 동안. 그러시군요.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이동이 많이 제한됐잖아요. 네. 외교 전문가시니까 외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데 요즘 그러지 못해서 답답하신지 아니면 오랜만에 국내에 좀 머물러 있게 돼서 더 좋으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후자죠. 제가 예. 1월 6일 미국에 가서 1월 17일 날 귀국을 했다가요. 네. 그다음에 2월 9일 날 파리하고 베를린 갔다가 2월 15일 날 귀국을 했는데 그 후에 한 번도 안 나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책도 많이 읽고. 네. 오랜만에 또 충전의 시간도 될 것 같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앞서서 제주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제주의 자랑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아직도 일부는 고향이 제주셨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 고향은 제주가 맞다 하고 이 자리에서 증명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말이 가능하실 것 같거든요. 이 아나운서는 제주말 모르잖아요. 저는 압니다. 제가 토박이는 아닌데 들으면 다 알고 어느 정도 구사를 해 마신. 물들어서 곰발이 잡으러 가지면서 그 무슨 말인지 알면 얘기해 보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말씀 들어보니까 제주 본토박이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19 이후 국제 정세가 그야말로 격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관계가 큰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통일외교안보 특보로 활동하고 계시니까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반도 상황이 위기라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7년에 상당히 어려운 위기를 맞았었죠. 그러다 2018년 정말 평화와 희망의 한 해였는데 2019년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이 되면서 계속 불확실성이 지속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그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반전을 만들어낼지 더 큰 위기로 갈지 아니면 현상이 그냥 유지될지 아직 가늠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관계가 있으니까요. 전망은 확실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 드리니까 오늘 강연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평화의 가치. 혐오와 차별을 넘어서 연대와 평화를 이야기하는 요즘 아주 적합한 주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큰 박수와 함께 강연을 청해듣도록 하겠습니다. WHO는 세계적인 대유행, 이른바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유럽 대륙은 결국 빗장을 걸어 잠글 태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2018년 기억하실 거예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에 제가 현장에 갔었고, 그 다음에 2018년 9월 17, 18, 19 평양 정상회담에 현지에 갔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한반도에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오는 거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에 의해서 그걸 문서로 두 정상이 담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 평화가 오는구나 생각을 했죠.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전쟁이 위협 없는 한반도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러나 2020년 이 현 시점에서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거기에다 우리가 더 큰 또 위협에 직면하고 있죠. 코로나19, 코비드19라고 하는 자연이 준 위협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혼자만의 위협이 아니고요. 전 세계민들에게 주는 위협이죠. 그 위협은 우리의 인간 안보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지구촌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두 개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코비드19가 가져오는 생물학적 위험, 우리 한민족 생명 공동체에 대한 위협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아주 위태로운 한반도의 전통적 안보 위기가 있습니다. 그건 군사 안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군사 안보에 대한 위협은 남과 북, 위정자, 사람들이 만들어낸 위협들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군사 안보에 대한 위협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뭐 간단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어지면 되는 거거든요. 전쟁이 없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화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평화가 우리에게 과거 어느 때보다 절실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아주 소극적으로 얘기하면은 전쟁이 없는 상태, 전쟁의 부재를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전쟁이 없는 상태는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하나는 군사적 억제력을 갖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우리를 함부로 치지 못하게, 우리를 먼저 선제 공격을 하면 우리가 보복 반격을 통해서 상대방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면 상대방이 우리를 못 치거든요. 그러면서 불안한 평화가 유지가 되는 거죠. 1953년 우리는 휴전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물론 한국 정부는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는 북한과 유엔을 대표한 미국과 중국 의용군을 대표한 팽덕회 장군이 이제 참여를 해서 정전협정을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한국은 정전협정의 법률적 당사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실질적 당사자이죠. 그러나 이런 정전협정을 통해서 뜨거운 전쟁을 중단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면 53년 이후 지금까지 큰 군사적 충돌이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평화죠. 그러나 불안정한 평화, 지속 가능하지 않은 평화를 보통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평화에는 적극적 평화의 개념도 있어요. 적극적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구조적 원인을 다 없애는 거예요. 전쟁은 왜 생기느냐? 보통 관련 당사국들끼리 목적에 있어서 상치성이 있을 때 생기게 됩니다. 특히 제로섬 관계죠. 그러니까 우리랑 싸워서 북한은 얻고 우리는 잃고, 또는 우리가 얻고 북한은 잃어버리는 이런 제로섬의 관계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목적의 소위 불합치성 또는 상치성을 극복하면 전쟁이 없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가령 한반도에서 영구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오는 최선의 방법은 뭘까요? 남과 북이 합의 통일하는 겁니다. 전쟁은 주권 국가끼리의 싸움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의 내리면은. 근데 남과 북이 하나가 되면 국가 간에 싸울 일이 없어지잖아요. 전쟁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쟁의 구조적 원인을 없었을 때 영구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가 오는데 이런 것을 적극적 평화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일본 비판도 많이 받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얘기하는 게 현 정부에서는 평화만 있고 통일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얘기하는데 현 정부가 표방하는 것은 사실상 평화입니다. 평화가 통일 이전에 있다고 봅니다. 현 정부는 평화 없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력 통일이나 흡수 통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많은 비용과 고통을 가져온다. 우선 남과 북 사이의 평화를 만들어 놓고 그 평화에 기반 후에 통일을 얘기하자는 기본적인 구상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평화 구상은 무엇인가? 뭐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겠습니다만은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현 정부의 평화 구상의 첫 번째는 소위 평화에 관한 여러 가지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선 목표는 뭐냐? 현 정부 평화 구상 정책의 가장 큰 목표는 결국에 핵무기 없는 평화롭고 공동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자는 게 목표입니다.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몇 개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죠. 그 첫 번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냐? 소위 평화 우선론입니다. 전쟁 불가론입니다. 어떤 조건 하에서도 전쟁은 수용할 수 없다. 전쟁은 너무나 많은 고통과 비용을 치른다. 6.25 하나면 충분하다. 이게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평화 우선주의, 그 다음 전쟁 거부론입니다. 두 번째로는 비핵화의 원칙입니다. 핵을 가진 북한과 우리가 평화 공존할 수 있는가? 현 정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비핵화가 있어야 한반도의 평화가 오는데 비핵화와 평화를 동시에 병행 추진하자고 하는 게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는 1992년에 채택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준수하고자 합니다. 남과 북 모두가 핵을 갖지 않은 그런 한반도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2017년 7월 6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퀘르베르 재단에서 연설을 했지만은 우리는 흡수 통일할 의도가 없다. 우리는 북한의 체제를 변화할 의도가 없다.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겠다. 단 우리랑 대화하자. 교류 협력하자. 그래서 평화 공존의 길로 나가자. 이게 세 번째 원칙입니다. 네 번째라고 하는 것은 평화라고 하는 것은 공동 번영을 위한 필요 조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불안정한 평화라도 있지만 거기에서 남북이 교류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남북 공동 번영의 기반을 만들게 되고 그 공동 번영의 기반이 만들어지면 이것이 바로 다시 더 큰 평화를 가져온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번영이라고 하는 경제적 변수를 통해서 평화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자라는 게 네 번째 원칙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국제 공조 원칙입니다.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하지만 그러나 미국, 중국, 러시아 또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과 공조 없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기 힘들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가져오기 힘들다. 이게 현 정부가 얘기하는 평화의 다섯 번째 원칙입니다. 그럼 현 정부는 어떤 전략을 갖고 있을까요? 저는 네 가지로 요약을 한번 해봅니다. 첫째 전략은 평화 유지 전략입니다. 영어로 그걸 피스키핑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과 북은 지금 군사적 대치 관계에 있습니다. 언제 우발적 군사 충돌이 일어나서 그것이 확전될지 모릅니다. 그것을 막는 게 지금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북이 핵무기를 가졌다라고 그러는데 우린 지금 핵무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게 뭡니까? 미국하고 확장 억지라고 한 전략에 합의를 해서 미국의 해구산을 우리가 수용하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미동맹을 하고 연합전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엄격한 의미에서는 전쟁의 우발적 발생을 막고 한반도에 소극적이나마 불안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평화 유지 전략인 겁니다. 두 번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피스메이킹, 평화 만들기 전략입니다. 우리가 지금 남북한 간의 군사적 억제력을 갖고 힘의 균형을 갖고 계속 대치해 나가면은 우리는 영구적으로 미국과의 동맹에 의존을 해야 되고 한반도의 안보는 지속이 될 거, 안보 딜레마는 지속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영속적 안보 딜레마라고 하는데 이 상황인데 이렇게 우리가 살 수는 없다. 그러니까 남북이 조금 더 평화를 향한 방향으로 좀 나가자. 남북한 간에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일련의 합의를 하고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의 진전을 보게 되면은
자연히 종전선언도 채택을 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자. 한반도 평화체제가 만들어지게 되면 엄격한 의미에서 북한의 핵 문제는 사라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피스메이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평화 경제 전략입니다. 남쪽과 북쪽의 남북 사이의 경제적 협력을 많이 해서 남측 기업인들이 북에 많이 들어가고 또 북쪽 사람들도 남쪽에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고 이게 더 나가서 남북 간의 경제 공동체가 구축이 되면은 전쟁할 일이 별로 없어지지 않습니까? 경제 교류 협력 통합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군사적 충돌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도적 외교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도적 외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 한국은 미국과 북한 사이의 샌드위치가 됐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샌드위치가 됐다. 코리아 패싱, 한국 제끼기, 움직임이 강대국에 의해서 보인다. 북한도 통미봉남, 남쪽을 봉쇄하고 미국하고 통해가겠다는 북한의 전략이 보이는데 이게 전부 다 한국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외교적으로 방기하려고 하는 전략들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이거에 대한 그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주도해 나가자. 그걸 한반도 운전자론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한반도 운전자론, 그 되기나 할성 싶냐라고 비판을 하는데 저는 그분들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하는데 우리가 운전대 잡아야 되지. 이걸 미국 앞에 맡기겠습니까? 중국 앞에 맡기겠습니까? 일본 앞에 맡기겠습니까? 심지어 북한 앞에 맡기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때 우리가 운전대를 잡아야 된다. 우리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상식 아니지. 상식 아닙니까? 이런 이제 전략을 갖고 하는데 현실 쪽에 지금 어느 정도 되느냐 어려움이 많죠. 제가 볼 때는 평화 유지는 잘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국방비도 거의 매년 8% 증액을 하고 뭐 최첨단 무기도 많이 사오고 한미 동맹도 지금 굳건히 하고 있고 한미 연합 군사 훈련과 연습도 규모는 축소가 됐지만 계속 지속하고 있고 그래서 북에서 우리에 대해서 지금 불평불만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화 유지는 잘 되는데 평화 만들기는 진전이 하나도 없어요. 판문점, 평양선언 다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핵화의 진전이 없으니까 그것도 지금 정체가 된 상황이죠. 그다음에 평화 경제 같은 것도 하려고 했지만 국제 제재가 그냥 남아 있으니까 국제 제재를 우리가 무시하고 남북 경제 협력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평화 경제도 하나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주도적 외교는 2018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도적 외교를 했죠. 그러나 북미 관계가 어려워지면서 우리의 주도적 외교의 공간도 그만큼 줄어들었어요. 그러나 하여간 현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에 뭔가 만들어 보겠다고 그러는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평화의 담론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해봤는데 평화하면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제주거든요. 요즘은 덜 그렇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칼을 타거나 아시아나를 타면은 그 스튜어디스들이 내거는 그 멘트가 세계 평화의 섬 제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는 말부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주하면 평화의 섬이라고 하는 일종의 그 연상어가 구축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2005년 1월 27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우리 제주지방정부와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제주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선포를 했어요. 아마 한국 역사상 대한민국의 특정 지역을 세계 평화의 섬 또는 평화지대로 선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죠. 그러면 이제 제주의 평화의 섬이라고 하는 게 그럼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건가? 그건 아니에요. 사실상 제주의 평화의 섬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제가 기억하기는 1991년 4월 18일 날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고르바초프 그 소련 그 당서기하고 정상회담을 제주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제주에서 했던 최초의 가장 큰 국제적인 정상회담이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재민일보 편집국장을 제 고등학교 선배였던 송상일 그 재민일보 편집국장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미국의 켄터키 대학이라는 데서 제가 교편을 잡고 있을 텐데 거기 시작하면 새벽 4시인가 전화가 왔어요. 그냥 아마 그 송상일 선배께서
시차를 아마 파악하지 못하고 같은 오후 시간 된 줄 알고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저보고 야 이게 노태우 고바초프 정상회담을 하는데 문 박사 당신이 저 실론을 하나 좀 써라. 그래서 제가 실론을 썼죠. 그 실론에 쓴 거는 뭐라고 썼느냐. 참 좋은 기회다. 앞으로도 제주가 정상들 간의 그 정상회담이 자주 열리는 스위스의 제네바와 같은 그런 국제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국제 분쟁에 대한 중재를 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제네바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제주도 이규의 평화의 섬이라고 선포를 해갖고 그런 것들을 가져온다라고 하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제가 그런 식으로 썼어요. 당시 우금민 지사께서 이거 제주 평화의 섬 이렇게 말로만 할 게 아니고 큰 국제적 행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2001년에 제1회 제주 평화 포럼이라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아주 친절하게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직접 오셨어요. 그리고 그때가 6.15 1주년을 맞는 행사를 했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제주에 그 회의에 오시니까 국제적인 언론의 주목이 너무 컸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도 오고 도널드 그렉 전 주한미 대사도 오시고 이렇게 해서 제주 같은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행사 중에서는 정상급 행사가 된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 제주 평화의 섬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시작이 됐고 그게 제주 포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고 제주 포럼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에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느끼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관심이 많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기본적으로 4.3 때문에 제주도민들이 많은 고생을 했다. 그래서 사실상 3회 제주 포럼일 때일 거예요. 그러니까 2003년 10월 30일 날 중문에서 이제 제주 평화 포럼을 했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오셔서 오전에 제주 평화 포럼에서 소위 기조 강연을 하시고 점심 때는 그 행사에 참여를 하지 않고 제주시 와서 라마다 호텔에서 4.3 유족 대표들 만나면서 연설을 하면서 결국에 우리 국가 공공은역의 남용에 대해서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를 했는데요. 저는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마침 이제 제가 또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동북아 시대위원회라는데 위원장을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중장기 국가 전략을 만드는 그 역할을 해왔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기본 개념이 대한민국을 거점 국가로 만들자. 그래서 물류의 거점 국가, 금융의 거점 국가, 아이디어의 거점 국가 뭐 이런 논의들이 있었는데 거기 제가 하나를 더 넣었습니다. 하나를 더 넣은 게 결국 뭐냐. 제주도를 동북아의 평화 거점으로 만들자. 그런 평화 거점 논의 속에서 세계 평화의 섬 제주라고 하는 게 탄생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제주 평화의 섬이라는 게 이제 탄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제주 평화의 섬이 기본 구상은 그래요. 이제 하나는 제주를 국제도시라고 하는데 결국에 국제회의 도시 만들자. 국제회의 도시 중에서도 평화와 관련된 회의를 많이 유치하면은 정상회담, 강요회담 이런 걸 유치하고 그 다음에 동북아의 분쟁을 해소하고 분쟁을 중재하는 이런 회의들을 많이 하게 되면은 제주도가 자연히 평화의 중심 거점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요게 이제 핵심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컨벤션 산업, 소위 국제회의 산업이 들어와야 되고, 그러면 제주 평화의 섬하고 거기서 소위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잘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구상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제주가 평화의 거점이 되려고 하면 제주에서 평화와 관련된 아이디어들, 지식이 많이 나와야 되겠다. 그러려고 하면 연구소 같은 게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게 제주평화연구원이었어요. 한반도 동북아 더 나가선 전 세계에까지도 평화의 담론을 주도하고 평화에 대한 새로운 소위 해결책과 대안들을 내놓는 그런 연구원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게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저희들이 생각한 거는 평화의 전시. 그게 지금 제주 평화센터라고 해서 중문에 있는데 결국 평화에 대한 전시와 교육의 기능. 이게 제주 평화의 섬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제주평화연구원 또는 제주평화의 섬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원래 구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 제주평화연구원도 있지만은 4.3 평화연구소가 있고 그러니까 제주평화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연구 기능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4.3 평화연구소는 그 뿔풀이 평화운동과 교육 같은 걸 전담을 하고 그 다음에 제주평화센터에서는 평화에 대한 전시를 하고 그 다음 총괄적으로는 제주도에서 가급적 많은 국제회의 그것도 평화 안보와 관련된 국제회의를 많이 개최하는 게 좋겠다. 그러나 현실은 이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평화 전시도 지금 하자가 많고 평화 연구라고 하는데도 지금 뭐 유급 박사가 뭐 한 3명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연구를 제대로 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거기서 또 제주 포럼까지 맡아서 하다 보니까 아무리 한계가 있고 그다음 4.3 쪽하고 또 제주 평화연구원 사이에 어떤 유기적 어떤 협업 체제 같은 것도 지금 잘 구축이 된 것 같지가 않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따로 놀고 이런 것들이 있고 해서 참 안타까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제주의 평화의 섬을 제안을 할 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안을 했어요. 하나는 제주도는 어느 다른 지역도 갖지 않는 평화의 원초적 정형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왜? 산무정신이 그렇다. 결국에 뭐냐? 도둑이 없다라고 하는 것, 위협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다. 거지가 없다는 것은 착취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다. 대문이 없다는 것은 그 사회가 얼마나 안전한 공동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 위협이 없고 착취가 없고 안전한 공동체, 이거 이상의 평화의 원초적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주는 평화를 말할 자신이 있다. 우리 선조들이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살아왔지 않느냐. 비록 가난했긴 하지만 결국에 서로 믿을 수 있는 공동체, 위협이 없는 공동체, 착취가 없고 존양정신에 의해서 서로 자조하고 공조하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게 난 평화의 전형이라고 봤어요. 그 다른 하나는 4.3의 아픈 기억이죠. 우리가 4.3이라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습니다만은 뭐 냉전이 가져온 비극이다. 한반도 분단과 이념 대결이 가져온 비극이다. 제주 4.5의 분열이 가져온 비극이다. 무분별한 공권력의 행사가 가져온 비극이다.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 중요한 거는 제주가 그 아프고 비극적인 과거 역사 속에서 하나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제주의 평화의 섬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봤던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서 제주의 평화의 섬을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우리가 나가야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 뭐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그 산무정신과 4.3의 정신을 되새길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산무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뭘 주느냐? 평화의 전형을 주는 거거든요. 평화의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유네스코 헌장에 시작하는
귀절이 이런 겁니다. 전쟁은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인간의 마음 속에 평화의 방벽을 만드는 것이 절박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산무라고 하는 것을 체계화시키고 그것을 하나의 평화의 문화의 전형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면 그 국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4.3이 참 어려운 거였는데 어떻든 제주사회에서 극복을 했습니다. 그거에 4.3으로부터 가졌던 모든 소위 질시와 반목과 이걸 극복해놓고 지금 치유와 통합의 새로운 제주를 최근에 보여줬습니다. 이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문화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고 보니까 이런 것들 열심히 개발해서 이것을 체계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제주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미 평화에 관한 비교 우위가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를 제일 먼저 평화의 섬으로 지정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비교 우위를 잘 활용하지 못했다. 지금 자, 강원도도 평창 평화 포럼 만들고 강원도 접경 지역을 평화지대화 만들겠다. 파주도 그렇게 하겠다. 뭐 경기도는 DMZ 평화 포럼 만들고 이재명 지사가 하여간 경기도에 모범적인 평화지대를 만들겠다. 서울시까지도 서울 평화 포럼 오는 10월에 시작을 해요. 우리는 시작을 1991년 시작해서 2005년에 대통령이 세계 평화의 섬을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15년 전, 길게는 30년 전에 시작을 한 것들이 전혀 진전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직까지도 비교 우위는 제주에 있다. 그 비교 우위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섬이라고 하는 제도적 장치가 심지어 법률적으로 남아 있으니까 요걸 잘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도 듭니다. 세 번째로는 제주 평화 포럼이 해비치 호텔에서 열렸어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기인데 오셔서 어떤 제안을 했느냐. 제주 프로세스라고 하는 걸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주 프로세스는 뭘 의미하느냐. 1973년, 그냥 69년부터 시작해서 75년까지 뭐 한 4, 5년에 걸쳐서 협상을 해서 얻어낸 유럽의 긴장 완화 신뢰 구축 조치를 헬싱키 프로세스라고 그래요.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그 헬싱키 프로세스에 대한 것을 많이 연구를 해서 제주가 중심이 돼서 그런 프로세스를 동북아에도 만들면 어떠냐. 그래서 그걸 제주 프로세스라고 해서 제주가 한번 맡아서 해봐라. 얘기했는데 그 후에 진전이 없었죠. 물론 제주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을 제주도가 중심이 돼서 할 수는 없지만은 제주평화연구원, 제주도에서 이제 평화를 연구하고 리드하는 분들,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힘을 합쳐서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요즘 경제가 안 들어가면 안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죠. 평화가 경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었다. 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제주 평화의 섬에서 우리 얻은 게 뭐라? 그냥 빛 좋은 게살구지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화 이상의 좋은 브랜드가 어디 있습니까? 우선 우리가 옛날에 비행기 타고 타서 세계 평화의 섬 제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분 얼마나 좋습니까? 제주가 평화의 섬이구나. 많은 사람이 물어요. 왜 제주를 평화의 섬이라고 하지?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줘요. 근데 이런 것들이 상품화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네바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이거든요. 가령 오슬로, 뭐 스톡홀름 이런 데들 사람들이 거기 하면 그 도시들은 평화하고 관련이 있지. 그건 바로 평화가 관광 자원화가 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뭘 그러면 어떻게 평화도 그렇게 상업화하느냐. 너무 상업적이다. 천민자본적인 거라고 얘기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고상한 겁니다. 평화를 상품화시킬 수 있다면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 평화의 문화를 깊게 각인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장사도 하면서 교육도 하면서 공감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저는 평화라고 하는 게 우리의 새로운 경제적 자산이 돼야 될 것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평화를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특히 이제 보수적인 분들이 얘기할 때는 로마 시대의 군사 전략가 플리비우스 베게티우스라고 하는, 베게티우스라는 사람의 말을 많이 꺼냅니다. 베게티우스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또는 전쟁을 대비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럽은 우리하고 좀 다르다. 유럽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평화는 드물었고 전쟁은 잦았습니다. 전쟁이 규칙이었고 평화는 예외였습니다. 이런 데서는 이런 주장이 가능할 거라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과거 5,000년 우리 한반도의 역사를 보면 유럽에 비해서는 그렇게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바꿔서 정말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평화를 위한다고 전쟁을 준비하면 군비가 증강이 되고 강압 외교를 하게 되고, 그러면 군비 증강과 강압 외교의 악순환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 갈등은 더 증폭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준비하라 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평화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깨어있는 시민들만이 평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둔한 시민들이 모여 사는 세상에는 전쟁이 너무 쉽게 일어납니다. 그냥 눈을 부라리고 정신이 바짝 든 그런 시민들이 위정자들을 바라보고 지킬 때 저는 평화가 온다고 봅니다. 저는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들 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원한 폭포를 보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번쩍 드는데요. 제주, 나아가 세계 평화의 미래도 앞으로 이렇게 시원하게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강연 펼쳐주신 문정인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평화의 섬 브랜드 지적재산권 소유자신지는 몰랐습니다. 예, 앞으로 꼭 기억하겠습니다. 자, 우리 온라인 패널 여러분들, 오늘 강연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네, 도움됐습니다. 네, 다들 미소가 얼굴에 떠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그 강연을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많았을 텐데 교수님께 편하게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 꼭 나 이거 물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네, 여기 앞에 계신 안경 착용하신 남성분,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예, 저는 서귀포 성산읍에 거주하는 현수성이라고 합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세계 평화의 섬이 이제 시행된 지 이제 15년 가까이 되어 가잖아요. 근데 현실은 제주에 해군기지 문제도 있었고 지금 제2공항 문제도 있고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과연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 평화의 섬 정책의 조치 가지고는 진정한 의미의 영구적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시행되었으면 좋겠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 어려운 질문이세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해군기지 문제 같은 건 제가 내용을 잘 알죠.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오셨을 때 샤인빌에서 우리 제주도민들 한 300명하고 오찬을 겸한 토론회를 가졌어요. 대통령께서 그때 말씀하신 건 사실상 이 불안정한 평화를 위해서 결국에 내가 해군기지를 하는 건데 나도 어려움이 있고 모순적이라는 건 안다. 그러나 우리의 주어진 객관적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든 간에
제주 평화의 섬이라는 게 국제적으로 공인된 평화의 섬, 지대라고 하면은 우리가 군사기지를 없앨 수 있어요.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서 역할을 잘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동북아에 지속 가능한 평화구조가 정착이 되면은 자연히 그런 기지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건 현재와 긴 미래 사이에 있어서의 갈등과 모순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예, 역시 안경 착용하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주도 1도 2동 거주하는 김명환입니다. 네, 북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김정은 정권은 경제 봉쇄의 상황에서도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실험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더욱 강력한 경제 봉쇄를 통해 북한 경제가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도록 하는 것만이 현 상황에서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교수님께서는 어떤 대북 정책을 제안하시겠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을 계속 제재하고 봉쇄를 하면은 북한이 손들고 나올 것 아니냐.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는 정확하게요. 1950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최근에 와서 더 강화가 됐죠. 많은 사람은 그랬어요. 지금 특히 2016년 이후에 유엔 안보리에서 5개의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저러면 손들고 나온다고 봤거든요. 아직까지 손들고 나오지 않아요. 자, 중국은 계속 식량 지원해주고 있어요. 얼마 전에 또 비료도 지원했어요. 1,000억 가깝게. 뭐 쌀도 작년에 60만 톤, 금년에 한 60만 톤. 그러면 북에서 매년 모자라는 게 100만 톤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도 또 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쌀 지원이라든가 생필품 지원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저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 세계가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봉쇄를 한다면 북한이 망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안 하는 국가들, 그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허용되는 범위 하에서 북한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하는 것,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2차 대전 이후에 제재라고 하는 게 미국이 주로 사용하던 외교적 방법, 그걸 강압 외교의 한 방법인데 성공한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제재가 지속되면서 북한에서도 아마 지도층 인사들, 기득권 인사는 다 생존할 거예요. 가장 희생을 보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식량이 어려워지고 생필품이 어려워지고 의료 부분에 대한 심각함이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제재는 어떤 목적을 위한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수단이에요. 그러면 일방적인 제재만이 해법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재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북한이 오케이, 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해주면 영변 핵시설 폐기하고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과 소위 발사대 폐기하겠다. 그거 적은 게 아니거든요. 미국이 그걸 받았어야 돼요. 그 다음에 북한이 그 후에 기만 전술을 펴잖아요. 더 강화된 제재를 가하면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주도하는 제재라고 하는 것은 경직되기가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재를 위한 제재가 되고 있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제재가 아니에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제재인데 제재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있는 데서 어려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 김 선생 말씀에 대해서는 제재만이 해법은 아니고 결국 외교적 협상, 대화와 외교적 협상이 있어야 될 것이고 네. 제재라고 하는 것이 무차별적인 북한 주민들에 대한 피해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인도주의적 위기를 지금 촉발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용동에 거주 중인 신현경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지난 2년간 남북 관계에서도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요. 쉽지만은 않은 일일 거라고 생각했던 평화의 과정이었지만 근래 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은 마치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인상과 불안을 심어주기도 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재선에 실패할 경우에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구축해 나가고자 했던 우리의 노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교수님의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볼튼의 회고록을 보면은 저는 미국에 대해서 절망적이에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하고 딜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볼튼 보좌관 같은 사람이 끝까지 가서 회방을 놓고 그것을 좌절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의 정책 결정이라는 게 대통령 뜻대로 되지 않고 참모들에 의해서, 그것도 이념적 강도가 강한 참모들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 체제는 상당히 어려울 것 아니냐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여부에 관계없이 재선된다고 하더라도 얼마 정도 강한 정책적 의지를 갖고 북한하고의 딜을 만들려고 하느냐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가령 조 바이든이 되면은 사실상 대북 정책은 더 강경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희망적인 건 뭐냐? 과거 오바마 민주당 정부나 클린턴 민주당 정부처럼 동맹의 귀를 많이 기울일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강하게 나갔을 때 민주당 정권에서는 우리의 주장을 수용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도 다음 정부가 한국에서도 진보 정부가 들어서고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어떤 타협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은 참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말씀 그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네 번째 질문자 기다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질문해 주시겠어요? 예. 앞에 계신 분, 하얀 옷 입으신 분이신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리아에서 귀화한 아메드라고 합니다. 시리아에서 귀화한 분이신데요.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네, 저는 내전 나라에서 살아온 저에게 평화는 더욱 궁금하고 소중한 건데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혹시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이 무엇이 있을까? 아맛은 시리아 어디에서 왔어요? 미나이나 안타. 전 알레포. 알레포. 아이고 참. 네. 나 알레포 가본 적이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고도시예요. 사람들도 아주 좋아요. 근데 지금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알레포예요. 네, 맞습니다. 아흐란 와 사흐란. 아해. 고향이 자랑스러우실 것 같아요, 지금. 네, 교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아랍말로 어디서 왔고 환영한다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 그런데 아마 씨 질문이 상당히 중요한 질문인데 깨어있는 시민이 있으면 전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숫자가 더 많으면 그들이 더 결집되고 유대하고 그들이 공론화에 선봉을 섰을 때 전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시민들이 전쟁과 평화에 무관심하고 핵무장하다면 박수를 치고 이런 군중이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 기득권 세력은 그런 시민들을 소위 조작하기가 상당히 쉽겠죠. 저는 시리아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때 이미 깨어있는 시민들이 일어서서 2011년 결국 지금 있는 대통령 아사드 대통령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바꿨다라고 하면 그 비극은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가 책임이 돼야 되는데 그 우리는 바로 시민입니다. 시민들이 깨어있고 결국에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하려고 할 때는 목청 높이 비판을 하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고 국제적인 연대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막아내야만 지속 가능한 평화가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속 가능한 평화는 항구적인 영구적인 평화는 절대 엘리트 또는 지도자 노력만으로 안 된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연대를 통해서 이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내전의 슬픔을 겪은 시리아에서 오신 분이라서 아마 오늘 강연에 더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됐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늘 시민 패널로요. 10대 학생 둘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분들을 특별히 좀 연결해 볼 텐데요. 어디 계십니까? 우리 10대 학생 두 분. 저기 제 기준으로 왼쪽 끝에 계신 두 분인데 말이죠. 제가 제작진에게 들었는데
이지민 최주란 군이에요. 그런데 평창 평화포럼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대표로 오늘은 지민 군과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지민 군 누구세요? 진짜요? 예, 밑에 계신 분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강연이 아주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선생님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통일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저희 청소년들이 통일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나 그런 걸 물어보고 싶었고, 그리고 또 더 나은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청년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옛날 미국 대통령 50년대 미국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늙은이들은 전쟁을 얘기한다. 그러나 정작 싸우는 이들 그리고 희생자는 자들은 젊은이들이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원수 출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2차 대전 때 유럽 연합군 총사령관을 했던 분인데 그분 얘기가 늙은이들은 전쟁을 쉽게 얘기하지만 나가 싸워서 희생되는 자들은 젊은이들이다. 결국에 뭐냐? 우리 젊은이들 당신들의 운명, 당신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당신들은 나서야 돼요. 지금 잘못된 지도자들이 전쟁하자. 서울에도 보면 지금 삐딱하면 전쟁하자, 핵무장하자. 지금 여의도에도 많아요. 그럼 전쟁 나면 그 사람들 갈 거예요? 아마 그분 자녀분들은 또 아마 미국에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평화의 미래, 통일의 미래, 다 젊은이들, 당신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인입니다. 당신들이 책임을 갖고 나와야 됩니다. 따질 거 따져야 됩니다. 그래야 평화가 옵니다. 당신들이 무관심한 방관자가 됐을 때 전쟁은 일어납니다. 희생은 당신들이 당합니다. 예. 아마 우리 청소년 같은 사람들만 있다면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 유튜브로 질문이 많이 들어온 게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레이스 안님께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아마 휴전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런 질문을 올리신 것 같은데 남북 독자적으로 전쟁 중단 선언이 이게 가능한가요?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는데 남과 북이 합의를 하면 가능해요. 그러나 이제 법률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종전선언의 결과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는 건데 정전협정의 법적 당사자들은 북한, 미국, 중국이란 말이에요. 중국과 미국의 사실상 동의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는 남과 북이 우리 싸우지 않겠다. 종전선언하겠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문제점이 있고, 근데 더 큰 문제는 종전선언은 시작일 뿐이에요.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에요. 그게 실제화되려고 하면은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는 결국 미국, 중국도 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종전선언이 그렇게 간단치는 않은 사안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질문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던 의미로 다 같이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자, 교수님, 오랜 시간 강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좀 약간 묵직한 질문 하나 드리고 좀 끝을 맺을까 하는데요. 공영방송인 KBS, 우리 KBS 제주에서 평화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까 오늘 논의가 된 평화의 문화, 소위 제주적 가치에 기초한 평화의 문화를 만드는 캠페인 같은 걸 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죠. 그러면 창사 70주년에 맞춰서 상당히 좋은 주제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얘기한 대로 청년의 역할에 대해서 의미 부여하는 그런 이벤트도 만들 수 있는 것 같고, 여기 제주도에 있는 기자들 만나서 소위 남북관계나 국제관계 어떻게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게 좋은가라고 하는 워크숍도 KBS에서 좀 자원을 제공해서 네. 그런 기회를 갖는 데는 의미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새겨 듣고 KBS 제주도 평화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강연 잘 들었습니다. 뜨거운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틀에 걸쳐 진행된 KBS 제주 개국 70주년 특집 강연 2020 제주.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조정래 작가님과 문정인 교수님의 명강연을 듣고
우리가 제주의 내일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좋을지 많은 생각하게 된 소중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KBS 제주는 시청자분들의 곁에서 더 나은 제주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틀에 걸쳐 펼쳐진 강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